바로 며칠 전 모두가 기다리던 유로파 클리퍼가 우리 지구를 떠났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미션은 오랫동안 우리 모두가 품고 있던 가장 위대한 질문 중 하나인 과연 생명체는 우리 지구에만 존재할까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 우주로 날아갔죠. 흔히 태양계, 지구 바깥 다른 곳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게 된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화성일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문학자들은 화성 너머 더 먼 태양계 외곽을 바라보죠. 바로 목성과 토성 곁을 맴도는 얼음 위성입니다. 놀랍게도 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 표면 아래에는 지구보다 더 많은 액체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워낙에 거리도 멀고 또 두꺼운 얼음 표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위성들의 지하 바다엔 태양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도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에 심해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곳에도 나름의 생태계가 존재할지도 모르죠. 물론 지금까지 드린 이 이야기들은 모두 모호한 관측 데이터에 기반한 상상과 추측일 뿐입니다. 결국 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유로파 현장에서 생명체 흔적을 직접 뒤져보는 그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목성 주변에도 지구처럼 위성이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1610년 천문학자 갈릴레이에서 밝혀졌습니다. 그의 발견은 우주에 떠있는 존재가 반드시 지구만을 중심에 두고 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일 거란 생각을 뒤집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렇게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 주변의 위성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 목성은 신들의 왕 제우스, 유피테르, 즉 주피터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목성 주변에서 발견한 이 4개의 위성들에는 신화 속 제우스가 탐했던 대상의 이름이 붙어있죠. 가니메데, 이오, 칼리스토, 그리고 유로파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꽃을 따고 있던 유로파의 모습에 반한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한 다음 유로파를 납치했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유로파를 납치하고 돌아다녔던 모든 지역 일대에게 유로파의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유럽 대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유로파는 태양계 행성 곁을 도는 위성들 중에서 6번째로 가장 큽니다. 목성 주변을 도는 다른 3개의 갈릴레이 위성들, 토성 주변의 타이탄, 그리고 우리 지구의 달 다음으로 조금 더 작은 크기를 갖고 있죠. 우리 달은 표면이 매우 울퉁불퉁합니다. 곳곳에 운석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도 남아있죠. 반면 유로파는 거의 매끈매끈한 얼음 표면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운석에 떨어지며 생긴 크고 작은 크레이터가 있긴 하지만 달에 비해선 훨씬 매끈하죠. 이것은 유로파 표면이 훨씬 최근에 갈아엎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보이저와 파이어니어 등 여러 탐사선들은 목성의 중력을 활용해서 더 먼 우주로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성 곁을 잠깐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잠깐이었을 뿐 꾸준히 목성 곁에 머무르면서 바라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천문학자들은 아예 목성 중력에 붙잡혀 그 곁을 지키는 궤도선을 계획했죠. 이 탐사선엔 처음으로 목성 주변의 위성의 존재를 밝혀냈던 천문학자 갈릴레오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구름 표면뿐 아니라 유로파를 비롯한 여러 위성들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유로파 표면에 갈라진 얼음 표면을 뚫고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도 통과했죠. 사실 정작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갈릴레오가 유로파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2018년이 되어서야 오래 묵혀있던 갈릴레오의 아카이빙 데이터를 뒤져본 끝에 이미 갈릴레오가 유로파의 물줄기를 통과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당시 갈릴레오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파는 거대한 목성 곁에서 또 다른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로파 안에서 무언가 전하를 띠고 있는 작은 입자들이 새어나오면서 그것이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은 이온화된 염분을 머금고 있는 바닷물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가 뒤늦게 밝혀지게 된 건 토성 주변에서 진행된 또 다른 카시니 탐사선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카시니는 토성 곁의 얼음위성 엔셀라두스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장면을 실제 사진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아예 통과하면서 주변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물줄기를 통과한 카시니가 보여준 데이터가 이미 오래전 갈릴레오가 유로파 곁을 지나갈 때 보여주었던 형태와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갈릴레오의 숨겨진 데이터에서 천문학자들은 늦게나마
이 놀라운 보물을 밝혀낼 수 있었죠. 당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파 표면 바깥으로 최대 160km 높이까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 최근엔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유로파의 물줄기 존재가 재확인되기도 했는데요. 2014년 허블 우주 망원경은 유로파가 목성의 원반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동안 유로파 주변을 겨냥했습니다. 유로파의 물줄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날아오는 목성의 빛, 그리고 유로파의 물줄기를 통과하고 날아오는 목성의 빛을 비교하면 유로파에서 분출된 물 분자에 의해서 일부 빛이 흡수된 흔적까지 비교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동안 유로파에서 꽤 많은 양의 물이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구 바깥 다른 천체에도 바로 간헐천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더 최근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다시 한번 유로파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역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메테인까지 포함한 다양한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런 연인 관측을 통해서 유로파엔 실제 물이 존재하고 심지어 우주 공간 바깥으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이젠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머나먼 거리에서 꽁꽁 얼어붙은 유로파 표면 아래 아직 얼지 않은 액체 바다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목성의 강한 중력과 자기장입니다. 목성에 바짝 붙어서 돌고 있는 유로파는 목성으로부터 강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성을 바라보는 쪽과 목성을 등지고 있는 쪽은 목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조금씩 다르죠. 유로파의 각 영역에서 받게 되는 목성에 의한 중력의 세기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중력의 차이는 유로파 입장에선 마치 자신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힘으로 작용하죠. 게다가 유로파는 목성 주변에서 꽤 크게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3.5일마다 한 번씩 목성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지면서 목성으로부터 받는 중력의 세기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목성은 자신의 강력한 중력으로 이 미약한 유로파를 계속 쪼물락쪼물락 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파의 얼음 내부는 가열되고 그로 인해서 얼음 표면 내부는 얼지 않은 채 액체 상태 바다가 존재할 수 있지요. 이처럼 목성에 의해서 중력적인 괴롭힘을 당하느라 유로파 얼음 표면에는 길게 쩍쩍 갈라진 독특한 상처가 많이 남게 됩니다. 일명 카우스 터레인으로 불리는 이 유로파 지역의 혼돈스러운 흔적들은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층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갈라진 상처를 비집고 그 아래 숨어있는 액체 바닷물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달보다 더 작은 유로파는 중력도 아주 약하죠. 그래서 유로파 표면 밖으로 새어나온 물줄기는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아주 거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로파 자체 크기는 달보다 훨씬 작지만 흥미롭게도 그 안에 매장된 액체 바닷물의 양은 우리 지구의 바닷물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을 거라 추정됩니다. 사실 지구에 물이 많다고들 생각하지만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은 말 그대로 표면에 얇게 고여있는 물일 뿐이죠. 표면에서 살짝 묻어있는 바닷물을 다 모아봤자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물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가장 촉촉한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지구라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정말 이 유로파의 깊은 바닷속에 외계 해저 생태계가 존재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나사는 드디어 다음 타겟으로 유로파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간 왜 굳이 토성 주변의 엔셀라두스가 아닌 목성 곁에 유로파를 먼저 선택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엔셀라두스도 아주 흥미로운 곳이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간 인류는 목성과 그 주변의 위성을 더 많이 탐사했습니다. 엔셀라두스에 비해서 유로파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또 토성은 목성보다 훨씬 멉니다. 따라서 탐사선을 보내려면 더 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타겟으로 유로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지구를 떠난 유로파 클리퍼는 앞으로 5년간 우주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2030년쯤이 되면 목성과 그 주변 위성에 도착하죠. 유로파 클리퍼에는 유로파의 지하바다를 탐사하기 위한 다양한 탐사 장비 10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찍기 위한 가시광 카메라가 있죠. 두 번째로 적외선 카메라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그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아마 유로파의 바다의 수온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할 겁니다. 어느 바다가 따뜻한지 더 추운지를 파악하면 비교적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칠 수 있는 심해 화산의 후보지도 찾을 수 있겠죠. 유로파의 자기장을 탐사하는 장비도 있는데요. 앞선 갈릴레오 탐사선, 또 엔셀라두스 곁을 지나갔던 카시니 때와 마찬가지로 유로파 주변 자기장을 통해서 목성 곁을 지나갈 때마다 유로파의 자기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아래에 정말 액체 바다가 있는지, 또 염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죠. 유로파 클리퍼는 중력장의 변화도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얼음 표면 아래 바다의 매장량이나 위치를 파악하죠.
마지막으로 탐사선에 들어있는 다양한 분광기는 탐사선이 물줄기를 직접 통과할 때마다 물속에 어떤 화학 성분이 녹아있는지를 확인하며 생명활동의 직접적인 징후를 검증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유로파 클리퍼는 더 미래에 진행될 차기 유로파 탐사를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문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 위에 아예 착륙선을 내려보내고 심지어 그 얼음을 뚫고 지하 바닷속으로 해저 로봇을 보내는 놀라운 방식의 탐사까지 고민하고 있죠. 이미 나사에서는 울퉁불퉁한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 어떻게 로봇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지를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탐사들이 정말 실현된다면 우린 이제 지구의 바다가 아닌 다른 외계의 바닷속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속에 어쩌면 외계 오징어, 외계 플랑크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던 그 주인공 목성 주변의 위성들, 이젠 또 다시 이 목성 주변의 위성들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뒤집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가 우주, 아니 이 좁은 태양계에서조차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무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네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